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구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전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죠? 가지식도 있었고, 환상식도 있었고, 네트워크 방식, 그다음에 또 스폰 네트워크, 그리고 예비선 절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 이번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골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가신다면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셨을 때 내가 전기 공급 방식만큼은 마스터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되셨죠?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2장이 아니죠. 2번 전기 공급 방식인데, 자, 전기 공급 방식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단상 2선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상 3선식, 세 번째는 삼상 3선식, 네 번째는 삼상 4선식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선수가 적어서 가선 공사가 유리하다는 이 단상 2선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왼쪽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고압측을 말하겠고요. 자, 오른쪽은 저압측을 말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위쪽을 전압선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을 중성선 또는 이제 중성선 저압측 한 단자를 접지하기 때문에 여기를 접지측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고압측과 저압측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고저압측이 만약에 혼촉하는, 즉 1차 측과 2차 측이 만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있는 저압측의 전위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압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압측의 한 단자를 이렇게 접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전선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굉장히 간편하겠죠. 유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 비용 또한 저렴해지게 되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저압 혼촉 시 저압측의 전위 상승 억제를 위해서 저압측 한 단자에 접지를 한다가 단상 2선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우리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2선이기 때문에 전압 강하는 총 2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 전력 손실도 이 두 선을 모두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이것까지 우리가 추가로 알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단상 3선식입니다. 우리가 단상 2선식을 했다면 이 단상 3선식이 되겠는데, 단상 2선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 당장 이제 방에 가셔서 LED를 뜯어보시면, 천장에 있는 불을 뜯어보시면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단상 2선식을 말하는 겁니다. 220V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상 3선식을 보는 건데, 자, 이쪽을 마찬가지로 고압측, 이쪽을 저압측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단상 3선식은 물론 예시를 지금 110V와 220V를 들었지만 이런 것처럼 이 중성선이 하나 있고 선이 전압선이 하나 둘 있어서 한 개의 상에 세 개의 선이 있다라고 해요. 단상 3선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상 3선식은 전압선과 이 중성선 사이의 전압, 상전압이죠. 자, 그것을 하나 이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압선과 전압선 사이의 전압 하나를 또 이용할 수 있어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부하는 그러면 이 예시에 따르면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110V가 걸리는 거고, 자, 이쪽에 걸리는 부하는 얼마가 걸리는 겁니까? 220V가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평상시에 이제 만약에 부하가 평형이다, 평형 부하다라고 하면은 이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0이에요. 0. 그런데 이 단상 3선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평형 부하가 아니라 만약에 불평형 부하다. 불평형 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압이 불평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특히 혹여나 중성선이 이렇게 끊어지는 무슨 사고? 단선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부하만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중성선이 끊어져요. 한 번만 다시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부하가
하나 있고 중성선 있고 여기도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원래 이게 병렬이었는데 여기가 끊어짐으로써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직렬로 접속되죠? 우리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만약에 전압이 분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저항이 여기가 1, 여기가 2옴이라면 전압이 만약에 60V다. 그럼 1대2의 비율로 전압이 나누어서 걸리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부하가 가지고 있는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중성선이 단선되어서 전압이 분배가 되다 보면은 이 전격 전압을 넘어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격 전압보다 높아지게 되면 일정 값 이상보다 올라가게 되면 소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삼선식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전압의 불평형 부하일 때 전압이 불평형될 수 있다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선로 말단에 이렇게 이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단골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권수비가 1대1인 단권 변압기를 시설할 겁니다. 뭐라고요? 권수비가 1대1. 첫 번째 특징. 자, 그 다음에 여자 임피던스는 크다. 그 다음에 누설 임피던스는 작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단권 변압기를 시설할 건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저압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단상 삼선식에서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 부하가 소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로의 말단에 저압 밸런서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요? 단상 삼선식에서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밸런서가 나오면 그냥 단상 삼선식은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뭐라고요? 권수비가 1대1인 단권 변압기를 저압 밸런서라고 말하게 되더라.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단상 3선식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상 2선식에 비해 전압 강하, 전력 손실이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형 부하라고 했을 때 중성선에는 뭐라고 했어요?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상당의 저항과 리액턴스만 고려해서 전압 강하 또는 전력 손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압과 전력 손실이 일정할 경우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단상 2선식에 비해 필요한 전선 소요량이 몇 퍼센트래요? 37.5% 수준이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단상 2선식에 필요한 단상 2선식에 비해 필요한 전선의 소요량이 몇 퍼센트 수준? 37.5% 수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단상 2선식에 비해 또 단상 2선식과 비교했을 때 1선당 한 개의 선당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선 다 고려하는 거죠. 자, 1선당 공급 전력이 133%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추후에 그리게 될 표에서 1선당 공급 전력비를 관련된 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만나보겠습니다. 물론 상전압 기준이에요. 불평형 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 선로 말단에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저압 밸런서를 설치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압 밸런서 하면 단상 3선식 무조건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팁박스에도 적혀 있지만 이 중성선이 단선이 되면 어쨌든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선에다가 예를 들어 퓨즈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자, 이런 별도의 차단하는 시설, 끊어주게 만드는 그런 시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3선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선식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상을 가지고 있어서 3상이고요. 물론 세 개의 선이라서 3선식입니다. 근데 3선식에는 두 종류가 있죠.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잖아요. 자, 이 Y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는데 3선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델타 결선을 삼상 삼선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이며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무슨 결선으로? V 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시면은 델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면 V 결선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코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대가 고장 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결선으로 이렇게 하나를 빼고 V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삼상 삼선식이고 보통 Y결선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삼상 사선식인데요. 삼상 사선식의 특징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있을 때 중성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중성점을 연결한 요 선을 말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 이 중성선과 전력선 간의 전압을 뭐라고 불러요? 상전압 E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에 선간 전압 V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전압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전 방식, 22.9kV 배전 방식에서 채용하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접지 저항값을 낮춰서 활용하기 위함이고, 이 다중접지라고 하는 것은 중성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접지를 여러 개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다중접지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에서 채택하는 그 한 가지의 동작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다중접지 방식에서 1차 측 변압기의 1차 측이 이제 고압 측이죠. 그리고 2차 측은 이제 저압 측이란 말입니다. 이 둘의 중성점을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해요.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저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혼촉 시, 이 다중접지 방식에 사실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인데, 고저압이 혼촉됐다는 거는 주상변압기가 단락됐다든지 아니면 애자의 소손으로 인해서 1차 측과 2차 측이 만나는 그런 고저압 혼촉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용가에 침입하는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점을 연결하게 됩니다. 어디서? 다중접지 방식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에 이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연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전압을 억제한다라고 추가로 좀 아시면 좋고, 제가 칠판을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이제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일선당 공급 전력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보기 좋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자, 왼쪽이 단상 2선식, 그 다음이 단상 3선식, 그 다음이 삼상 3선식, 그 다음이 삼상 4선식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상 2선식에서는 노란색이 상전압이고요. 분홍색, 빨간색이 선간전압을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전류를 기준으로 만든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무조건 선전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노란색을 상전압, 분홍색을 선간전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전압, 선간전압, 상전압, 선간전압 다 구분을 지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게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1선당 공급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1선당이에요. 단상 2선식은 선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공급 전력을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일단 단상 이선식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해보면 VI예요. 맞습니까? 자,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면은 2분의 1에 2의 I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하죠. 자, 여기 선간전압이 VI가 아니라 2분의 1 VI죠. 2분의 1 VI. 왜냐하면 단상 이선식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2분의 1 EI 또는 VI로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을 볼까요? 자, 1선당 공급 전력을 볼 때 3선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선간 전압 같은 경우는 VI가 되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에 VI가 되고 상전압인 경우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의 2에 I가 됩니다. 동의하세요? 좋습니다. 자, 3선식을 볼까요? 여기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3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전류를 기준으로 식을 썼을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루트 3 VI. 근데 선이 3개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3분의 루트 3 VI. 그 다음에 상전압은 3분의 루트 3 2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간전압이 상전압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3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A, N, B,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성선과 전력선은 상전압, 선과 선 사이에는 선간전압이 걸리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 1선당 공급 전력을 볼 때 여기는 4선이기 때문에 4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간전압인 경우에는 4분의 루트 3의 V, I가 되고요. 상전압인 경우에는 4분의 3, 2, I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 옆으로 또 넘어와서 1선당 공급 전력 B를 볼 건데요. 이번에는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1 또는 100%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단상 3선식을 단상 2선식 기준에 대해서 1선당 공급 전력 B를 비교하는 거예요. 즉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는 이게 분모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2분의 1 VI 분의 3분의 1 VI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VI 지워지고 3분의 2가 되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3분의 2가 결국에 0.67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선간 전압으로 했을 때 3분의 2 수준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0.67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전압을 본다면 자, 2분의 1분의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3분의 4가 되죠. 왜냐면 2배 크니까. 그럼 여기가 1.3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7%. 여기는 133%. 우리 단상 3선식 특징 중에서 이게 단상 2선식에 비해서 1선당 공급 전력비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33%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거네요.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는 우리 1선당 공급 전력비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2분의 1 VI분의 3분의 루트 3 VI를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자, 2분의 1분의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3분의 2 루트 3이 돼요. 그렇죠? 자, 3분의 2 루트 3을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15가 됩니다. 1.15죠? 1.15 맞네요. 1.15. 1.15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죠? 115%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전압이든 선간전압이든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압도 똑같이 3분의 2 루트 3이 되고 1.15가 되어서 11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3사 4선식입니다. 3사 4선식에서는 2분의 1분의 4분의 루트 3 하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자,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거 하면은 86.6%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2분의 1분의 4분의 루트 3 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근데 이번엔 4분의 3 이하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분의 4분의 3 하면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150%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잘 보세요.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선당 공급 전력비가 최대인 건 뭐예요?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상 4선식 좋습니다.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여기죠. 3상 3선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 과정은 선간전압을 보고요. 배전 과정은 상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건 상전압이죠. 배전 과정에서 3상 4선식이 제일 일선당 공급 전력비가 큰 거고 송전 과정에서는 3상 3선식이 제일 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전선 중량비를 또 볼게요. 단상 2선식 대비했을 때 전선 중량비 같은 경우에는 단상 3선식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37.5% 수준이라 했죠. 자, 그것이 8분의 3입니다. 37.5%. 자, 3상 3선식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거는 75%가 돼요. 그 다음에 3상 4선식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는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이 되어서 이거는 33.3%가 돼요.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전선 중량비,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선 중량비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단상 3선식 대비 3상 4선식의 전선 중량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3상 3선식 대비 3상 4선식의 전선 중량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표만 잘 암기하고 계시다면은 언제 어디서는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해드리는 것들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조건 I는 선전류, 동일한 선전류에서 비교한 값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비교하기 전에는 무조건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만 이러한 비교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칠판 조금 지우고요. 개념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볼게요. 정말 이제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지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들 풀어보셨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단상 3선식은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요. 단상 3선식에서는 부하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 퓨즈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구분 퓨즈가 아니라 어떤 거죠? 저압 밸런서죠. 그래서 X. 배전 방식에서 상전압이 동일할 경우 일선당 전력 공급비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거죠? 바로 3상 4선식이죠. 150%니까 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전압으로 구분을 했을 때. 자, 전압 및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에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의 전선 중량비가 몇 %인지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단상 2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의 전선 중량비 바로 4분의 3인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적어야 되니까 75%가 되겠죠. 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언제든지 변형되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볼까요? 배전거리, 배전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에 3상 3선식에 대한 3상 4선식의 전선 소요량의 B는 얼마인가? 우리가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한 3상 3선식이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 3상 4선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3상 3선식에 대한 3상 4선식의 B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3상 3선식은 4분의 3이었고요. 3상 4선식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9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9분의 4로 적승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냥 어떻게 혼합만 시키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가 사실 이제 공부에서 제일 멀리 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어디 모르는 것을 배울 때 이 두려움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부터 앞서게 되면은 사실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작할 때는 일단 시작하고 보시고 우리 타격이 없으니까 공부라는 건 사실 일단 시작해도 타격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막 엄청 즉시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것만큼은 먼저 일단
마음보다 먼저 행동이 더 앞서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승합을 한번 볼게요. 승합. 승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전압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왜 올릴까요? 전압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전선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실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전력 손실도, 전압 강화도 줄여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은 PL이라고 표현을 해요. PL. 그런데 우리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건 보통 단상과 삼상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삼상을 기준으로 보든지 아니면 단상을 기준으로 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어떤 것을 주어졌는지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단상, 삼상과 관계없이 전력 손실 공식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자, PL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제곱 R로서 정리가 됐습니다. i제곱r 또는 3i제곱r 둘 다 상관없이 유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단위는 뭐예요? 와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다 같다고 봤을 때 이 전압의 제곱과 그리고 역률의 제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L, 즉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제곱에 그리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 개선의 필요성을 공부할 때 역률을 이제 개선시키면 전력 손실이 감소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역률의 제곱만큼 전력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전력 손실이었고요. 전력 손실률 같은 경우는 K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P분의 P L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P의 R로서 구하게 되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와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K는 V제곱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력 손실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전력을 볼 건데요. 공급 전력을 이제 P라고 봤을 때 P라고 보는 거는 자, 전력 손실률이 만약에 일정한 상태에서 이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P라고 하는 것은 K,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 공급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물론 K가 일정할 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전력 손실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P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P제곱은 V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PL이 일정하려면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도 증가해야 일정할 거 아니에요. 같이 증가해야. 얘가 증가하는데 얘가 낮아지면은 비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P제곱과 V제곱이 비례하는, 즉 P는 V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제곱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조건은 어느 조건이라고요? PL이 일정할 때. 그래서 공급 전력은 이렇게 좀 나누어서 구분을 꼭 지어주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함정이 숨어 있어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와 전력 손실이 일정할 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전압의 제곱에만 비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그 식을 떠올리셔서 식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전선의 단면적은 이제 A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단위가 뭐예요? 제곱밀리미터죠. 그렇죠? 전선의 단면적 공식 또한 이 전력 손실률에서 가져오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R이 뭐죠? 전기 저항이란 말입니다. 자, 전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로 A분의 L로서 구하잖아요.
즉, 이 A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여기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꺼내 오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K, V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로우 L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여기 P도 있죠, P.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다른 조건 다 같다고 보고 우리가 이 전압의 제곱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단면적은 어때요? 전압을 증가시키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압을 2배 증가시키면 단면적은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 전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배전거리예요. 배전거리. 배전거리는 보통 L로서 나타내게 되죠. L. 이 전기 저항에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L에 대해서 정리하면 결국에 이렇게 돼요. L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압을 멀리 보내기 위해 전압을 승합하는 거죠. 전압을 2배 증가시키면 L이라고 하는 건 4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압을 2배 증가시켰을 뿐인데 4배까지 우리가 전압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승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인데요. 우리 전압 강화 한글로 일단 쓰죠. 전압 강화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는 E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같은 경우에는 V의 제곱에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P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전압 강화라는 거는 전압에 반비례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V분의 1. 자, 이거는 어때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이 이 전압이 2배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비례하는가, 어떤 수준으로 되는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건설비가 있게 되는데요. 건설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설비는 어떠한 공사 곡선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여기도 그리겠습니다. 봤을 때 세로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비가 되어 있죠? 건설비. 가로축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라고 하고 이거를 전선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같이 덩달아 증가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지물 또는 애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전선 비용이 왜 감소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면적이 그만큼 반비례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만큼. 자, 지지물과 애자는 왜 비싸질까요? 애자 같은 경우는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 내력도 증가해야 되고 기기에 맞는 절연 내력도 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지지물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또 지지물의 높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다 고려해서 이 가운데 지점 이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합리적인 비용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총 공사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일곱 번째 유지 비용이 있는데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함에 따라 승합시 경감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기타 유지 및 이런 거는 전압과 더불어서 증가한다. 지지물과 애자 같은 그런 유지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승합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자, 보시면은
직교류 송전 방식 전에 우리 승합 개념 확인 한번 읽어보면은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전력 일정 시 전압 강하는 전압의 제곱에 전압 강하율은 전압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건 뭐였죠? 전압 강하는 분모에 V가 있고요. 전압 강하율은 분모에 V 제곱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 강하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 강하율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죠. 따라서 설명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고, 두 번째, 전력 손실률 K가 일정할 때 공급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 전력 제곱에 비례하죠. P는 V제곱에 비례합니다.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자, 이어서 전압을 높이면 전선 비용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애자 및 지지물 비용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O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정말 멀리 오셨습니다. 직교류 송전 방식 보고 한번 끝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1이라고 보시면 되죠. 1. 교류 송전 방식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전압의 승합 강압에 유리하다입니다. 우리 교류인 경우는 어때요? 변압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전압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승합 강압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교류 방식으로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계, 교류는 삼상 회전자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자기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직류 송전에 비해서 절연 레벨이 더 높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교류는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효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정하죠? 실효값이랑 최대값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파수 성분도 없고 리액턴스 성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류는 반드시 이 직류에 비해서 절연 레벨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직류인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만들면 되는데, 교류인 경우에는 요거에 만들면 요만큼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연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연 레벨이 더 높아야 되고요. 자, 송전 효율이 직류에 비해 좋지 않다. 왜냐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송전 효율이 또 손실이 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직류에 비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작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교류 송전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아까 교류 송전 방식의 단점이 직류 송전 방식이 뭐가 된 거예요? 장점이 된 거죠. 송전 효율이 좋다. 왜냐하면 무효 전력도 없고요. 표피 효과도 없어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률이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율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안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리액턴스에 의한 위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송전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주파수가 다르면 교류인 경우에는 우리가 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른 계통이더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전압 대전류의 경우 회로 차단이 어렵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직류 송전 방식의 안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직류 방식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대용량 장거리 송전, 그리고 교류 계통 간 연계, 이렇게 세 가지의 주로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까지 우리가 풀어보았는데요. 내용 어떠신가요? 할만하세요? 그러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수강하셨기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한번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